예,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인질로 억류돼 있던 한국인 여성 1명과 프랑스인 2명 등 3명이 프랑스 파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은 다행히 건강에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한편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남 통도사를 찾은 방문객들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오늘 관련 내용들을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프리카 국가들이 저희한테는 참 다 생소하긴 합니다만 그렇죠. 이 나라는 더욱더 생소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사건이 나서 이제 찾아봤는데 서부 지역이고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납치됐다가 프랑스군의 구출 작전으로 풀려난 네. 한국 여성 포함 3명이 네. 프랑스에 다행히도 건강하게 도착을 했는데 일단 납치 경위부터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보죠. 일단 프랑스인 2명은 2명 이전에 이미 이 한국인 여성은 납치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요? 네, 그래서 지금 28일 정도 억류가 돼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미군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제 예. 프랑스의 그 특수부대 위베르 특공대가 프랑스인들이 억류됐다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구출하러 들어갔다가 예. 들어가 보니까 프랑스인 2명뿐 아니라 한국인 1명, 미국인 1명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 구출 작전이 굉장히 위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이 납치범들과의 그 인질 안전까지 고려하는 그런 작전을 펼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고요. 예. 안타깝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랑스군 특수부대 대원 2명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 사망하게 된 것은 이제 인질과의 거리가 10m 정도 안쪽까지 접근을 했다가 거기서 만약에 이 특수부대원들이 총기를 발사하게 되면 그럼 인질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몸으로 덮치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 근접 사격을 당해서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고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프랑스인 2명과 이 한국인 1명은 이제 프랑스 파리 인근으로 지금 도착을 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한 달 가까이 이 인질로 잡혀 있는 여성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던데 네. 일반적으로 외교부는 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재외 동포가 한 270만 명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해외 여행객이 2,870만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10배네요. 네, 이런 예. 사람들 지금 해외 여행객이나 지금 해외에 있는 재외 동포 모두의 동선을 다 파악을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죠. 그건 파악할 수도 없고요. 그건 잘못하다가 이제 사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제 외교부가 파악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이제 비난 여론들이 일긴 하는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누군가가 신고를 해야죠. 일단 1차적으로.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그냥 해외여행을 떠났다고 하는데 가족들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확인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각종 수사나 정보기관의 첩보를 통해서 뭐 자국민이 위험에 빠져 있으면 그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외신 모니터링, 그러니까 해외 방송 등을 보면서 이제 한국인이 뭔가 그 공경에 처한 상황이 있다면 그런 예. 경우에 이제 확인을 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외교부에서 지금 이 여성의 동선을 다 파악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여행 경보 제도를 두고도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는 이게 이제 빨간 그러니까 이 레드 경보였는데 그러니까 적색 경보였는데 우리는 이제 적색이었다가 황색으로 내려왔기 네. 때문에 그게 또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나라별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요. 이제 경보는 4단계입니다. 일단 흑색 경보가 가장 이제 중앙 경보죠. 그거는 아예 여행 금지 지역이고요. 예. 그 바로 밑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 적색 경보가 이제 철수 권고 지역이고 네. 그 다음 단계 이제 여행 자제 지역 그게 이제 황색 경보고요. 네. 남색이 여행 유의. 제일 낮은 거죠. 네, 그게 그렇죠. 이제. 예. 근데 이제 부르키나파소가 원래 제가 알기로 과거에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1960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그 후에 한 7번 정도의 쿠데타가 있었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네, 근데 이제 2015년 이후에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았다는 판단을 하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경보 자체를 하나 밑으로 낮춰서 이제 여행 자제 지역으로만 판단을 했던 거고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이번에 이제 납치가 이루어졌던 그 베냉 지역 쪽은 아예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여행 예. 관련된 공고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번에 외교부에서도 이 소위 말하는 이 여행 경보와 관련해서 예.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상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런 경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렇게 발령된 지역을 내가 방문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막을 방법은 또 없는 거죠? 사실 막을 방법은 없죠. 저게 여행 뭐 철수 권고라는 건 예. 법적으로 철수하라고 의무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거잖아요. 강제에 강제는 없는 불과하기 것이고. 때문에 예. 이제 저런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이제 국가에서 강제로 들어오게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예.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여행을 한 분이 혹여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다 국가의 세금으로
다 귀환 조치까지 하고 체류비에다가 치료비까지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예. 그런 여론이 일고 있는 거고요. 프랑스는 더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되게 여론 안 좋더라고요. 네, 거기는 지금 아예 적색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 가서 네. 지금 여기 무장단체에게 납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프랑스 외무장관도 이 정부의 여행 관련 권고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이번에 이 구출된 프랑스인들도 왜 그곳에 여행 갔는지 정확하게 이분 관련된 설명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프랑스 내 여론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일단 군인들이 또 그렇죠. 숨졌기 때문에 네, 더 맞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일단 그 경보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인지를 또 여행자들도 네. 아까 이제 2,800명 얘기했습니다만 여길 딱 봤을 때 물론 황색 지역이긴 하지만 여행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보통 가는 지역 같은 곳은 통상적인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스스로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사실 들어요. 이런 곳에 여행을 간다고 할 때는 사전 정보 반드시 체크하고 가시겠죠. 그냥 갈까요? 이게 부르키나파소라는 곳 우리 잘 모릅니다, 그죠?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위험하다는 건 충분히 인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긴급 군환 활동비라고 해서요. 이제 긴급하게 말 그대로 긴급하게 해외에서 한국민이 위기에 빠지면 예. 한국으로 가지고 이제 이분을 이제 돌려오는 그런 비용부터 현지 네네. 체류비, 뭐 치료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건데 예. 정부가 싹 다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얼마 전에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그랜드 캐년에서 그렇죠. 우리나라 대학생이 추락했던 추락했다가, 예. 그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 긴급군환 활동비를 지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말이 많았는데 예. 그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긴급군환 활동비를 지원하지 못했고 예. 그 해당 학생의 대학과 국내 항공사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용을 댔던 것 같은데 이번엔 아직까지 뭐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그래도 좀 다소 다르고요. 무장단체에게 납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긴급군환 활동비가 지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지금 시각입니다. 그럼 지금 그 지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사실은 좀 모호하다라고 네, 이해를 그렇죠. 해도 되는 제가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급하게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니까 예. 그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심의를 거칠 때 아무래도 여론에 여론에 따라서 수가 좀 없을 거 아니에요. 소수줄처럼.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명쾌하게 기준을 마련하기는 사실 또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 있죠.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다 개별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포괄적으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에 관련해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정부도 네. 좀 더 앞으로도 신경을 쓰고 여행자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주제를 좀 바꿔볼 텐데 더 안타까운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네. 그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모두가 이제 기도하러 간 자리에서 그렇죠. 통도사 경남 양산의 통도사 운전하신 분도 고의성은 없어 보이고요. 일단은 뭐 행인들을 안타깝게 들이받는 사고가 네. 발생을 했네요. 그러니까 어제 낮 12시 50분 정도니까 어제 석가탄신일이었죠. 예. 양산 통도사는 굉장히 유명하고 큰 유명하죠. 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네. 이게 사람 인파가 너무 많아서 차가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없는 곳이었고요. 근데 갑자기 이 그 75세 그 노인이 운전하던 차가 예. 갑자기 인도로 돌진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차량에 지금 저 충격을 화면인데요. 당한 건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빨리 굉장히 좀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사고로 지금 한 명이 사망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지금 4명이 중상자도 많아서 보니까. 8명이 중상자고요. 또 지금 4명이 경상이라고 하는데 총 1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인데요. 이 사고 경위와 원인을 밝히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뭐 혹시라도 차량 결함이 좀 있나 싶어서 이제 네. 국가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고는 하는데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제 고령인 점, 또 운전 미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과실로 사람이 사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 처리 특례법상 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급발진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국가수에 이제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황인데 이제 통상적으로요 급발진 사고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차는 가는데 스키드 마크는 있어요. 브레이크는 계속 밟히면서 차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나는 무슨 말인지 쓰려고 아시겠죠? 했는데 그렇죠. 빨리 갔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나가는 거. 이제 그게 급발진 사고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스키드 마크가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그렇기 보면 때문에 진입을 하면서 갑자기 빨라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지금 75세 이 지금 운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살짝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자기 생각보다 좀 세게 밟힌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럼 결국 이게
고령 운전을 통한 운전 미숙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저희가 최근에도 이런 일들 여러 번 있었잖아요. 예.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그래서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를 뭐 일률적으로 다 뭐 반납을 한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적성 검사 등을 통해서 최대한 이제 운전이 가능한 분들이 운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세 이상은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네, 그리고 제가 적정한지를. 알기로도 지금 70세 이상과 75세 이상은 적성 검사 기간도 굉장히 짧아졌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한다고 하는데 예. 면허를 뭐 일률적으로 뭐 다 뭐 반납을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운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예. 이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받아나가는 그런 제도가 좀 정착이 보니까 될것 이게 같습니다. 운전하신 분 김모 씨께서 보니까 교통사고 관련 전과도 없었고 네. 관련 지병도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네. 됐어서 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거기가 저기 일반 도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사고 난 곳이 일반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 도로가 아니어도 저건 그냥 무조건 교통사고입니다. 저건 어차피 도로교통법상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이제 저 부분은 이제 그 위험운전 치사상 부분이 아니고 안전운전 위반인데 네. 결국 사람이 사망을 하고 다쳤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규정이 그대로 있거든요. 일단은 그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구속이 봐야죠. 되나요? 되는 거, 될 사유인가요? 지금 그래서 구속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이 운전사 말씀하셨던 75세 김모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놀랐고 놀라셨겠죠. 또 여기도 예. 지금 좀 다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어서 그렇죠. 2차 조사를 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조사 이후에 신병 확보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인데요. 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차례 지금 조사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이 윤중천 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부인을 하고 네.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다른 후속 질문은 아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걸 전략으로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저도 좀 납득이 되진 않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중천 씨를 모른다를 넘어서서 얼마 전에 공개가 됐던 그 동영상 기억하시죠? 별장 그 네네네. 성접대 관련된 동영상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거의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저 사람은 내가 아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진척이 굉장히 어렵고요. 결국은 원래 그 수사기관에 수사를 할 때 피의자들은 대부분 부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지금 것이 사실 이게 좀 있을까요?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네네. 공소시효 문제도 걸려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입증 책임을 전체로 다 이제 수사기관에 넘기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뇌물 관련된 얘기 나오고 제3자 뇌물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수사기관 검찰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네. 결국 지금 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가능성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을 어느 정도 했는지가 좀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씨랑 대질도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성님 앵커의 말대로 네. 윤 씨를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뭔 대질하겠냐 싶은 말로 하면서 이제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네. 영장 심사에서 네.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좀 확실하다면 네. 청구될 때 이제 발부 여부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리하겠네요. 그러니까 김 전 차관 지금 입장에서는. 이번 그죠? 사건은 아주 간단하게 영장 발부 여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범죄 혐의 소명만 되면 그 부분이 영장 청구와 발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고요. 사유는 중하기 때문에. 네, 사유는 당연히 중하고 지금 아니 일단은 당사자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예. 거기다가 뭐 증거인멸 당연히 현존하는 것이고요. 예. 혐의는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이 공소시효 문제도 엮여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게 뇌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범죄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를 소명했느냐. 예. 어차피 김 전 차관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에 따라서 영장 청구 여부 그리고 청구된 영장이 나중에 발부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자, 그리고요. 이 동영상 속의 인물이 자신이다라고 주장해왔던 여성이 최근에 진술을 좀 바꿨다고 네, 하는데 근데 왜 그런지 참 희한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뭘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소위 말하는 특수강간 혐의는 지금 입증이 거의 곤란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이 2008년에 찍힌 거다, 뭐 2007년에 찍힌 거다 얘기가 많았는데 2007년 12월이라고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007년 12월이면 아주 애매해요. 2007년 12월 21일 날 법 개정이 21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21일 이전이라면 그건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끝났고. 특수강간은 의미가 없는 거고 21일 이후라면
이제 특수강간이 적용이 될 수는 있죠. 15년이니까. 근데 다만 이번에 지금 그 과거사 진상조사위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이 부분을 뺐던 이유는 특수강간이라는 부분을 입증하는 게 현재까지는 지금 증거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증거가 부족하다면 또 10년 전 사건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뭐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예. 나중에 기소까지 가기는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검찰이 윤중천 씨를 또 7차 소환한다는데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각종 사건 이슈들 백성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